여러분, 제가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 집이 생겼어요. 29살 신혼집 내 집 마련한 꿀팁을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대출부터 계약 과정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프리랜서 분들, 저처럼 사업자라서 이런 대출 관련해서 근로소득이나 뭔가 증빙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고요. 실거주랑 투자 중에서 고민 많으신 분들, 저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 집 마련을 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엄청난 불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안정이라는 건 굉장히 삶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이 집이었는데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퇴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직장이자 곧 생활 공간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한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들이 막 있어가지고 무조건 1순위는 내 집 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즉 실거주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막 좋은 차 타고 막 명품 사고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부럽기도 했지만 전 이 내 집 마련을 이루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꾹꾹 참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거주냐 투자냐. 이게 아무래도 엄청난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돈이 좀 생겼을 때부터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흔히 나오는 부동산 용어들 중에서 뭐 LTV, DSR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 집을 산다는 게 몇 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억. 제가 이 내 집 마련을 다짐한 이후부터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바로 부동산 공부였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좀 드리자면 저 혼자 집을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신혼집을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랑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강의를 끊어서 같이 공부하고 책도 제가 사서 보면은 얘랑이한테 빌려줘서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데이트를 다닐 때면 궁금했었던 곳 또는 궁금했던 아파트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임장 데이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했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처음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지식을 쌓은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이 내 집을 결정하는 순간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공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원하는 집의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 2년 안으로는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뭔가 이런 뜻대로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만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떠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살기 좋은 공간인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됐던 사실이 뭐냐면 친가나 시댁 근처에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투자 목적도 고려를 해서 좀 입지가 괜찮은 외딴 지역을 보고 있었는데 친정이나 시댁이랑 거의 1시간 반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은 육아를 하는 그 시점에 친정이나 시댁 쪽으로 보통 많이 이사를 간대요. 첫 번째가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나 커뮤니티, 즉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런 곳이 근처에 있는가, 그리고 유흥시설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맨 처음으로 보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친가와 시댁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 어느 정도 왕래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우리가 좀 살고 싶은 집인가, 24시간 집에 있어도 괜찮은 곳인가, 네 번째가 이제 역세권, 교통이 좀 원활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단지 아파트를 고려를 했습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이 대단지 아파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관리비 같은 것도 같은 컨디션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근처에 호재가 있냐, 요 컨디션을 두고 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6가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결국 서울 구축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신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들 서울 하잖아요. 입지라는 것도 무시 못하고 자산 가치를 좀 더 상승을 시키려고 하면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곳을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울 근방으로 직장을 다닌다던가 우리가 몸테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으면은 서울 그쪽도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둘 다 24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컨디션이다 보니 예산 안에서 맞는 수도권 신축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보다는 실거주 쪽에 좀 더 목적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정하고 어떻게 계약까지 마무리를 했는지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집을 골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집을 살 수 있는지, 즉 예산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이거를 탈탈탈탈 한번 털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혼집이다 보니까 저랑 남편이랑 같이 돈을 합쳐가지고 사기 위해 통장, 뭐 대출 있으면 빚 이런 것들까지 다 완전 오픈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합쳤어요. 거기에서 플러스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요것이 이제 관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알아보러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은행에 먼저 갔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대출을 알아보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심사를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뜸 은행에 갔더니 계약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계약서라도 있어야 된대요.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집을 담보로 잡고 LTV, 대출 한도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소득 중심으로 DSR이라는 걸 따져가지고 대출 한도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다? 사업자다 보니까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들쑥날쑥 하니까 당최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진짜 감이 요만큼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은행에 가서 사정을 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탓이긴 한데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상담원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재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정도는 해주셨어요. 재작년이라고 하면 2년 전이니까 그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진짜 요만큼 코딱지만큼 나오는 거예요. 억 단위도 아니야. 정말 몇 천만 원대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되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 아는 공인중개사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대출 상담사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때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소득이 너무 작아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나 무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빙소득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준으로 나온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추정소득이라고 해서 작년 신용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인정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1년간 신용카드를 2,400만 원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2,400만 원에서 2.1배를 하게 되면은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소득을 5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저는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산에 플러스 대출 가능 비용 정도를 합쳐서 우리가 대충 살 수 있는 집값을 바탕으로 온라인 손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손품은 어떻게 하는 거냐? 네이버 같은 곳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집값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라든지 실제 매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 호갱노노나 아실에서는 실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또는 학군 정보, 인구 추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프라인 임장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네 분위기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노인분들이 좀 많이 지내시는지, 아이들이 더 많이 있는지, 호갱노노나 뭐 이런 곳에서는 역세권, 뭐 지하철역까지 15분, 뭐 5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걸어보면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걸어보면서 대충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언덕이진 않은지, 평지인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실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주변에 뭐 마트, 편의점, 슈퍼, 가능하면 공원, 아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초등학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인프라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냥 지도로 이렇게 봤을 때랑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보는 건 정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임장을 끝내고 어느 정도 내가 예산에 맞는 지역 내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단지 임장
분양을 가셔야 돼요.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사는 것 같고 소음 정도는 좀 어떤지 주변 분위기도 좀 보고 인프라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다음에 아 나는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매물을 보시기 위한 매물 임장을 다니셔야 돼요. 그 매물들이 성수, 타입마다 다 금액대가 달라요. 궁금하신 매물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공인중개사분 정보가 뜨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 집을 보러 갑니다. 근데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그 내부 컨디션과 타입을 꼭 보셔야 돼요. 타입마다 집에 빠져있는 구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에 따라서도 집값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참 따지기가 어려운데 공인중개사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얻은 정보들인데 일단 저층은 피하는 게 좋다. 아파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편 아파트에 있는 거에 가려진대요. 반드시 아파트를 좀 3등분을 하셔가지고 어느 곳이 저층이고 중층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특히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후문에서 정문까지 진짜 엄청 오래 걸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어느 곳은 막 안 구석에 막 박혀 있고 어디는 좀 외곽 쪽에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임장 다니실 때 선호하는 단지 같은 것도 좀 적어두시는 게 좋고 그 내부에서 곰팡이 같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기면은 없애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압이나 배수 상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주차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주차 공간 이런 것 좀 여유로운지 대략적인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중개인분과 함께 하실 때 말씀하시면 좋은 포인트가 실거주면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사 일정까지 좀 정해져 있으시면 가장 좋아요. 이분들이 투자 목적인지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금매건들 중에서도 세안고 매매 물건이라고 해서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은 세입자가 있으면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언제 딱 들어와야 된다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중개인분께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배운 건데 실제 집에 집주인분이 계시면 집을 보여줄 때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대요.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장을 마치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이 어느 정도 대충 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매물이 3가지 매물이 남았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당시 유튜브에서는요. 지금 부동산 사면 망한다, 폭락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공포 분위기였어요. 완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집값 완전 폭락할 거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는 시장과 제가 경험했던 시장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나가가지고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계약하러 오셨는데 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연락 오시는 것도 있었고 나중에 좀 마음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거 이미 팔렸다 이렇게 하는 걸 진짜 많았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2집만 남아가지고 이제 막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살짝 마음에 안 들지만 저렴하게 갈 것이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에 뷰값 내고 갈 것이냐 이 2가지를 제가 고려하는 과정에서 저는 되게 날씨나 이런 빛 같은 걸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서 하루 종일 커튼 치고 빛이 잘 안 들면 너무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한 평생 투자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에서 돈 많이 벌자라는 생각으로 뷰값 하는 그 2번째 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집까지 선택을 했으니까 가계약금을 쏴야죠. 가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5억이라고 하면은 500만 원, 6억이라고 하면 600만 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가계약금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비용을 넣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내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기 위한 그 일정을 잡으셔야 돼요. 이 계약 날은 매매가의 10% 정도의 비용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미 가계약금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매매가의 10%에서 미리 내놨던 가계약금은 빼시면 돼요. 계약 당일날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직접 방문을 하시는데요. 신분증이랑 도장 그리고 계약금 근데 이 계약금 준비하실 때 중요한 게 계좌이체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등기부등본. 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계약금을 넣기 이전부터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 집인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얘기가 들어가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등기부등본 밑에 뭐 갑구, 을구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가시면 계약서를 막 작성을 해요. 요때 이제 이사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잔금일을 정하게 됩니다.
됩니다. 매수자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 날 또는 매도자가 이사를 와야 되는 날, 집을 비워줘야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통 결정을 하게 돼요. 계약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혼부부라고 하시면 집에 가전을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한번 집주인분 계실 때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뭐 걸레바지 사이즈라든지 집 사이즈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대출 심사를 받아서 대출이 실제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 잔금 대출 받으시는 그 중간에 절대로 돈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의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대출은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담보대출이 예정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엄청 그 대출 해주는 곳을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 잔금일날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집에 방문을 하셔서 하자가 없는지 보수해야 될 부분 없는지 이 집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지를 검토를 하신 다음에 부동산에 가셔서 이제 잔금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부동산에 가시면은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법무사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매도자랑 매수자의 중개사가 다르다고 하면은 각각 파트에 맞는 중개사분도 다 모입니다. 거기서 다 이제 다 같이 막 체크하면서 막 계약서 막 사인하고 막 법무사분도 막 뭐 체크하고 그러면서 돈이 막 계속 오가요. 계약금 체크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체 한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끝나면은 중개사분들께 드려야 되는 복비가 그날 나가게 됩니다. 사실 원래 준비해야 되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미리 준비를 해가셔야겠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그 비용만큼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관리비라든지 재산세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집에 입주를 하신 후에 나오는 비용들이에요. 당장은 몰라도 추후에는 어쨌든 필요한 비용이니까 여유 자금으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잔금 일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집이 됩니다. 저희가 집에 처음 들어왔던 순간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인분이 집을 너무 깨끗하게 써서 진짜 새 집이야, 새 집. 완전. 잔금까지 마무리하고 계약서 들고 집에 입주를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집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될 것이 바로 동사무소나 이런 근처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저녁 이럴 때 하시면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월, 화, 수, 목 또는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다고 하면 공휴일 이틀 전 잔금을 다 마무리하시고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전입신고를 하신 다음에 주민 신고라든지 뭐 차량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완벽하게 해주시면 이제 우리의 집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이사나 이런 것들도 좀 풀어드리면 좋은데 완전 빈 공간에 그냥 혼수를 채우다 보니까 혼수는 뭐 LG라든지 구매한 곳에서 배송을 다 해주셨고요.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가 트럭을 갖고 있어가지고 직접 이사를 했어요. 짐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포장 이사는 따로 하지 않고 그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정과 걸어서 15분 거리였어가지고 지금 산지 제가 한 7개월 정도 돼가는데 중간중간 이제 필요한 옷이라든지 왔다 갔다 밥 먹고 하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실제 내 집 마련해보고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살아본 후기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아, 진짜 내 집이 맞나? 이게 내 집이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팔거나 하지 않으면 평생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집값 때문에 되게 연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식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어떻게 우리 집값 떨어졌대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사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대문짝만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그냥 안정감이 최고다.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안정감은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하지가 않아가지고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내 입맛대로 꾸미면서 살다 보니 더 이렇게 정이 들어서 제가 원래 엄청난 집순이 스타일이 아닌데 저 요즘에는 별로 밖에 잘 안 나갑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단지를 사니까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관리비가 진짜 저렴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보다 훨씬 검소하시고 덜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집에서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생각 없이 쓰거든요. 그냥 사무실 비용 아꼈다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일하거나 할 때는 컨디션 좋게 유지를 하려고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지 최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공부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강의나 이런 거를 꼭 듣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이라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내용만이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떤지를 한번 기준을 세워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기준에 맞춰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당장 집을 살 생각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아파트 있잖아요. 아, 저런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셨으면은 부동산 공부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모으면 되는지, 그럼 그 자산을 어떻게 모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귀 기울이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 집 마련 목표하고 계신 분들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